오늘 대표적으로 이런 컨셉으로 오르는 것이 워닝 머티리얼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쪽이 오늘 전체적으로 뭐 종목들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OLED 관련된 소재를 양쪽 다 하기 때문에 네. 산업으로 본다면 전방 산업은 상당히 좋은 국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뭐 여전히 반도체가 92%이고 디스플레이가 8%니까요. 근데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가 80%, 하이닉스가 8%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신공장 완공 이후에 제품 판매 비중도 확대되면서 지금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58% 정도 되던 것들이 지금 65%까지 올라오면서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4분기 영업이익은 151억 원인데요. 시장 컨센서스가 125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도 160억대까지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4분기 이후에 1분기 실적까지도 좀 업사이드가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일 것 같고요. 1분기 올해 컨센서스도 127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160억 정도 나온다면 대폭 상회하는 부분이죠. 결국은 최근에 이제 판가 인상이 상당히 중요하게 전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을 충분히 판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고요. 특수가스 공급량 증가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도 약 680억대 정도 추정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말씀드렸던 연초에 제품 가격 판가 인상과 그리고 신공장 완공 후에 제품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등이 전방 산업에서 캐파 확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소재 업체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환경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서는 지금 PE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8배, 9배 정도 수준입니다. 여전히 주가 반응에서는 뭐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을 점에서는 상당히 지금 주가 수준이 아직도 매력적인 구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반도체 쪽 내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반도체 관련 주식은 결국은 이제 지금 관련해서는 아마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네. 견조하잖아요. 물론 주가가 오른 이후에 지금 이제 박스권 돌파하고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조정폭이 별로 없습니다만 저는 룸이 좀 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4분기부터 그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일부 이제 해외 쪽 글로벌 파운드리가 화재가 나면서 쇼티지가 나기 시작했고요. 22년에 지금 계약은 전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약은 지금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TSMC 같은 경우와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에 파운드리 가격을 15% 정도 올렸습니다. DB하이텍이 글로벌 파운드리 대회에서는 조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15%를 못 올리겠지만 5에서 10% 정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난 해 3분기가 1,000억대 영업이익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이익을 냈는데 4분기가 이를 훨씬 더 넘을 거고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훨씬 넘을 겁니다. 근데 작년 컨센서스가 한 10월, 11월 정도 컨센서스가 올해 2022년 컨센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4,500억에서 5,000억대 정도 수준이었고요. 좀 많이 보는 것은 5,100억 정도 추정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6,00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급박하게 올라가 있다는 점에서는 DB하이텍이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주가 수준이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한국 석유부터 보고 싶은데 어제도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외국에서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 석유가 상한가를 진입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예멘 반군, UAE 공격 소식에 국제유가 상승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한 16% 넘게 급등하다가 이 시각 현재는 5%까지 상승 탄력을 줄였거든요. 거래량은 뭐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일단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일부 급등하는 과정에서는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인 네. 것 같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추어서 차익 실현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제 거래가 별로 이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죠. 사실은 공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뭐 인기가 있거나 근데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원유와 관련된 뭐 이슈가 있다거나 할 때마다 관심을 받는 이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분히 뭐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이틀 연속 올라가는 흐름들은 그런 흐름에서 연관지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라는 의견을 드렸던 것들이고
유가라고 하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뭔가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이게 지금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원유 수요가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지금 이 가격대가 계속 고가권에 있는데 이게 한동안은 유지가 되는 흐름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석유나 뭐 정제 마진하는 업체들한테는 사실은 이익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영업 환경에 놓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마 이러한 종목, 그러니까 한국석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형주 단에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라면은 좀 계속 보유하는 게 맞겠지만 한국석유 같이 약간 중소형 기업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석유는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S오일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오일은 오늘 한국 석유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양봉 지금 크게 커나가면서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5.67%의 상승률, 뭐 정제 마진도 지금 강세 구간에 돌입을 했고 항공 수요도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S오일은 어떨까요? 네, 뭐 사실 정제 마진은 작년 9월부터 정제 마진이 네.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강세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싱가포르 정제 마진은 지금 7달러 전후로 과거 평균 6.4달러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정유 제품 수요가 하루에 지금 250에서 350만 배럴 정도로 증가하면서 하루 1억 배럴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제 순증설 규모가 지금 하루에 120만 배럴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상당히 지금 폭증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맞습니다. 2분기 쿠웨이트의 그 KPX 관련해서는 하루에 62만 배럴 그리고 3, 4분기 중국의 CNPC 관련해서는 하루에 40만 배럴 정도에 대한 이외에는 큰 설비가 지금 증설이 없다는 점에서는 상반기까지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호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중국의 석유 제품 관련된 수출 관련해서도 지금 수출 통제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정제 마진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까지 휘발유 등 석유 제품 수출을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은 아시아 쪽에 석유 관련된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견조한 기업 가치는 상반기 정도까지만 조금 국한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주가는 상반기 내내 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연초 부분이 좀 좋을 수 있죠. 최근에 유가도 뭐 100달러까지 가까이 간다. 지정학적인 불안 때문에 유가가 좀 더 오르는 분위기인데 이것을 단기적으로 좀 즐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반부터 석유 업황 관련된 부분에서는 석유와 윤활유 부분의 약세 반전, 그래서 혼조 흐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하반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수급적인 요인에서 올해 2분기에 경쟁사인 현대오일뱅크의 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SOL 관련된 배당 매력이 다소 좀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부분도 수급적인 영향을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코스피 내에서 고려아연이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연 가격이 오르면서 이 양호한 실적이 전망된다는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그 효과 톡톡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아연뿐 아니라 은이나 알루미늄, 니켈 등의 다른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시장 흔들릴 때 원자재 관련주 접근은 어떨까요? 지금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관심 갖는 건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듯하면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이게 이 가격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을 타기 마련입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앞서 이제 캐스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려 아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 4분기 실적이 양호하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 나오는 종목들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시장 기대치보다 하회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재료들이 많이 오르면서 매출은 증가를 분명히 했는데 영업이익단에서 예상보다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는데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이후에 그것을 조금씩 더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이익이 나름대로 괜찮게 나온다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실적 컨센서스가 떨어지는 기업보다는 예상보다 상회하거나 어느 정도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서 매력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고려 아연은 지금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고려 아연은 작년에 이제 하반기 정도에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진출한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한 단계 더 레벨업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고려 아연을 기대할 때 하반기 정도에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떤 흐름, 방향성, 속도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아마 체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으로도 분명히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낮은 밸류에이션을 줬지만 지금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부각이 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은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거의 한 70만 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아직 60만 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 여론이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부각이 될 경우에는 밸류가 조금 더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70만 원 돌파한 이후에 더 올려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아연 같은 기업이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고려 아연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섬유 의복업체 내에서 오늘 또 희비가 엇갈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영원무역이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덕분인데 섬유 의복 내에서 또 완성 의류업체라고 할 수 있는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52주 최저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의 매출 부진이라던가 아쿠시네트 오히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아마도 실적 회복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부정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양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결국 같은 동종 업종이라도 지금은 실적 차별에 대해서 주가가 다르게 확실히 움직이는 네.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표보다는 지금은 실적에 좀 더 포커스가 워낙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과 관련된 부분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무역은 지금 4분기 관련해서도 분기 최고 실적을 낼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경쟁업체, 대만업체 OEM 같은 경우도 지금 마카롯 같은 어떤 회사도 4분기 매출 실적이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시현할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항공 수요 관련해서는 이제 화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OEM, ODM 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객사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확인되기 때문에 네. 영업무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수익성 악화 우려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보복 소비세 지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고 비축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는데요. 과거 대비해서 지금 재고 축적 수요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빠져 있는 모습인데 보통 재고를 이제 일정 부분 똑같이 1대1로 이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을 100이라고 보면은 과거의 재고를 본다면 한 140 정도까지 재고가 유지가 쭉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금 미국 내 재고도 110 정도밖에 지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40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팔리는 물량의 40% 이상을 재고를 늘 갖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의 재고 유통인데 네. 지금 11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고 축적 수요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축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은 돈을 풀면서 소비도 많이 했지만 또 많이 저축도 해놨죠. 그래서 한 4년 정도 쓸 수 있는 돈들을 지금 모아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네. 이제 수요에 대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견조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마 OEM 관련된 부분들도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고객사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매출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운무역의 OEM, ODM에 대한 매출이나 계약도 상당히 올라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업황 보조에 관련된 부분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PER 8.3배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영업무역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같이 따라가는 종목들이 뭐 JS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도 어제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괜찮았거든요. 네. JS 코퍼레이션은 이제 뭐 마이크 코러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글로벌 브랜드의 OEM 핸드백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쪽도 똑같이 지금 실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무역을 포함해서 JS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휠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지금 분봉을 보니까 또 매수세가 저희가 말씀드린 이후에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휠라홀딩스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브랜드력 입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과거에 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휠라가 약진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좋아졌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쿠아시네트 같은 경우 역기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역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서 증명을 좀 해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역기저 현상 적자 현황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아마 40억에서 50억 정도 적자가 나올 수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역시나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인데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아마 영업무역이나 다른 쪽에서 섹터가 끌어주면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사의
적자 부분이 어떻게 탈피가 되면서 네. 시장에 확신을 주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 염두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도 알아볼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최근 IT주들 견조한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카메라 모듈주를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트론이 현재 5%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2위 종목으로도 꼽히며 수급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MC넥스랑 옵트론톡 대비 조금 덜 올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오를 때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올해 그 IT 부품주들 특히 카메라 쪽 상당히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네. 많이 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같은 경우 특히 4,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 상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4, 4분기 실적 발표 예상되는 것들 잘 보시게 되면은 예상보다 하회한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선방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뭐 4, 4분기 실적이 괜찮다 또는 예상치에 부합한다 이런 이야기만 나와도 시장에서는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이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기 마련인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업체들 제가 올해 관심 있게 보는 이유들은 애플이든 삼성이든 올해 스마트폰을 많이 출하할 거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체 시기가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많이 팔리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카메라 모듈 업체들, 대표적인 IT 부품 업체들이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애플이 됐든 삼성이 됐든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이 많이 판매하게 되면은 그 낙수 효과를 분명히 부품주들이 보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모듈 업체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말씀드리고 있고 MC넥스 파트론과 같이 지금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상당히 좋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덜 못 간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세코니스 같은 경우에도 어젠가 그저께 또 보고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견조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목표 주가 역시 14,000원 제시가 되고 있고 액트로 같은 기업 역시나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러니까 추세를 약간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액트로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제형 솔로텍 같은 기업도 잘 보시게 되면은 신규 제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조금씩 올라오려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형 솔로텍만 하더라도 상당히 적자가 심했던 기업인데 올해는 흑자 전환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올해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전환되는 기업들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시장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고 놓고 보면은 뚜렷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형 솔루텍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단에 있는 부품 단에서 보시게 되면 도운 아나텍이라고 하는 기업들, 오토포커스나 OIS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이런 기업들 역시나 시장에서는 조금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네. 기업들이 그 아래 단에 있는 그러니까 밸류체인의 아래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기업들이 다시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 저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MWC라고 하는 모바일 관련된 아주 큰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열리게 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IT 부품주들이 1월 좀 지나고 나면 1월 시장이 힘든데 2월 달에는 아마 주목을 좀 많이 받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다날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다날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된 수혜주가 아닌가라는 평가로 인해서 약간의 움직임은 있었는데 오늘 뭐 아주 큰 움직임은 아니에요. 2.7% 이 시각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추세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다날의 신사업 쪽 NFT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을 봐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어제 나왔거든요. 네. 다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뭐 결국 블리자드 관련된 수혜주는 사실 장으로 본다면은 뭐 손오공이 오늘 장중 네, 상한가를 맞아요. 갔었죠. 뭐 상한가 장중에 풀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일단 블리자드가 80조 원에 팔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벤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날은 지금 아시다시피 휴대폰, PC 관련된 중심의 지급 결제사에서 지금 마켓쉐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플랫폼의 어떤 기본적인 영역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한 해 뭐 200% 이상의 급격한 주가 상승을 보였죠. 페이코인 등을 지급 결제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되면서 국내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국내 가상자산 결제 분야가 최근에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렵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신용카드 결제 시장을 고려한다면 가상자산 관련된 결제 시장이 열린다면
굉장히 파급 효과나 파급력은 다날 입장에서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2020년 기준 지급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결제 금액이 976조 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그중에서 뭐 1% 정도 가상자산 결제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페이코인 같은 경우를 다날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날 핀테크에서 운영하면서 출시 2년 만에 페이코인 결제가 지금 가능한 가맹점을 10만 곳으로 지금 확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페이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플렉스 스토어라는 스토어도 열고 있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스토어에서 지금 이제 IT 기기,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이나 노트북 관련된 일부 IT 기기 중심으로 지금 스토어가 열리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가장 최저 가격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지금 물건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네. 거기다가 리워드를 페이코인으로 리워드를 줍니다. 10에서 15% 리워드를 주는데 만약에 이 코인 가격이 뭐 어느 정도 주가 가격이 올라온다면 오히려 이 리워드 받은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 페이코인 가맹점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면서 이러한 구조가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다날 핀테크를 통해서 NFT 플랫폼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실체가 있는 페이코인을 가지고 지금 스토어가 열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코인과 관련된 결제 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BMW도 지금 이거 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관련된 페이코인과 관련된 그 시장이 실질적으로 열리고 있고 가맹점이 10만 곳까지 늘어나고 점점 늘어난다는 점은 실체가 있는 관련된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흐름이 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뭐 다른 성격의 업체긴 하지만 더존 비주온도 좀 알아보고 네. 싶거든요. 오늘 52주 최저가를 기록을 해서요. 뭐 중소기업, 뭐 기업 금융관리 솔루션이랄까요? 뭐 이런 걸 제공하는 업체이긴 한데 더존 비주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하고 좋지 않은 부분들은 신규 수주의 지연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EPS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다소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 일단 이야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 기준을 봤을 때 PER이 34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아주 저평가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수주가 지금 다소 조금은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EPS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밸류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따라서 제가 업황이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탄력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이미 부여받았던 입장에서는 다소 지금은 주춤하거나 주가의 조정이 일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신규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EPS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앞서서 도움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사실 카카오 그룹주보다는 굳이 플랫폼 쪽에 접근을 하자면은 네이버에 접근을 하자 이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카카오 그룹주 뭐 오늘 떨어지는 것들은 뉴스 좀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뭐 탈세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슈가 좀 되면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게 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좀 확실히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들이고요. 뭐 사실 뭐 그동안에 김범수 의장이 하는 어떤 행태라든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탈세 의혹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조사 정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무언가 이게 지금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카카오 그룹주가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경영진들의 주식 매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 심리를 일단 안 좋게 만들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카카오라는 그룹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제조업들에 비하면은 신생 업체다 보니까 뭔가 좀 덜 성숙했지 않아 이렇게 좀 생각이 네. 듭니다. 이거는 주주를 만약에 위한다고 할 경우에는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하는 이런 형태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경영진들이 한 번 정도 이런 것들 분명히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뭐 회사 내부적으로 제도를 걸어가지고 매각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게 있지만 제가 볼 땐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거는 것 같은데 락업 정도를 1년을 거는데 이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무언가 카카오가 대기업처럼 이제 성숙을 했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이버 카카오 항상 지금 많이 받던 질문들이었는데 저는 늘 말씀드렸던 게 네이버였습니다. 그 이유들이 기본적인 펀더멘탈입니다. 카카오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둘 다 성장 섹터이고 둘 다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언가 플랫폼적 측면에서 저는 매력도가 네이버에 더 있었다. 그 이유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사실은 사업을 많이 영위를 하고 있고 다각화되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볼 때 너무 국내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구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성장성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더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들이고
올해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치주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네이버는 카카오에 비하면 덜 떨어지고 있죠. 역시나 이런 것들도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무시를 못하는 것들입니다. 밸류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시총이 비슷할 시점에 밸류, PER은 2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매력이 있었다는 것들이고요. 지금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올라갈 만한 요인은 제가 볼 땐 올해 상장을 하는 자회사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카카오 렌터랑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적정 가치를 잘 받아가지고 다시 카카오가 지분 가치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는 시점. 근데 아마 제가 볼 땐 과거처럼 뭐 17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이 부분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17만 원대 진짜 물려 계신 분들은 그때까지 회복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한 2, 3년은 걸릴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가격적으로 볼 때는 10만 원대, 뭐 12, 3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만한 여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하면서 지분 가치가 다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지 않은 이상은 지금 카카오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하기에는 어렵다는 투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종목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박소영 네, 캐스터. 오늘 오랜만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식회계와 관련한 감리가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된 증선위에서는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순환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뭐 헬스케어하고 제약 관련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과소 계상이라는 보도 때문에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 부분의 가장 핵심은 고의성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의 개시가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핵심이 되면서 입증될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중요에 따라 검찰 통보라든지 고발 조치 등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자본금 전액 잠식일 경우에도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나 그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거 케이스를 보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시젠,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경우에도 거래 정지 일부 있은 이후에 이제 거래가 재개됐는데 아마 상폐를 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다소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또 주식을 사셨다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내부 경영진들이. 그래서 다소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시그널을 좀 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갈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부분은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조금 안도를 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급반등이 바로 나올 거다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의주시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